지금 저한테 이따위 옷을 입으라는 건가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한겨울에 반팔을 입지 않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군요. 프랑스 파리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유로를 들여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상한 옷과 전자제품을 공수해 온 청년이 급기야 자기 집을 통째로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파리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 알렉스입니다. 파리 예술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샤넬과 구찌를 거쳐 30대 초반의 나이에 수석 디자이너 자리까지 올랐죠. 특히 제가 디자인한 겨울 컬렉션은 매년 패션 위크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겨울 패션이라면 파리지앵인 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어요. 저희 브랜드가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특별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매출 10조가 넘는 한국 시장의 공략을 맡긴 거죠. 저는 이미 뉴욕, 밀라노, 도쿄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제 베스트 컬렉션을 꼼꼼히 챙겼어요. 파리의 VIP 라운지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승무원들이 제 옷차림을 보고 감탄했고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승객이 관심 어린 눈빛을 보냈죠. 이렇게 완벽한 겨울 패션이라면 어떤 추위도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입국장에서 마중 나온 한국지사 직원들도 제 패션을 보고 감탄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칼바람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파리의 우아한 겨울바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겨울바람은 원래 이렇게 매섭고 추운 건가요?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디자인한 겨울 점퍼는 이 바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죠.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시베리아 횡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사람들은 모두 길이가 엄청나게 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투박한 디자인이 제 미적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제가 보기에 그건 결코 세련된 패션이 아니었거든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멈추지 않고 떨고 있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디자인한 캐시미어 코트는 이미 바람에 무력화됐고 한정판 머플러는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투박한 패딩을 입은 한국인들은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평온해 보였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젊은 양반, 그 옷으로는 한국 겨울 못 버텨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인 제가 택시기사의 패션 조언을 들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을 보며 택시기사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해서야 겨우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VIP 전담 매니저가 체크인을 도와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렉스님, 한국은 파리와는 차원이 다른 추위예요. 제가 근처 백화점 VIP 라운지를 예약해 드릴 테니 내일은 꼭 겨울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니저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발코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제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계 4대 패션 위크를 평정한 제 디자인 철학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100억 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은 여전히 제 스타일을 고수하라고 했지만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의 겨울은 패션계의 거장인 저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한국 문화 충격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제 첫 미팅은 강남의 럭셔리 백화점 임원진들과 있었어요. 어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더욱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프라다 울코트의 발렌시아가 머플러, 여기에 구찌의 가죽 장갑까지 파리 패션 위크에서도 통했던 완벽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지사장님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 정장과 넥타이를 즐겨 매시던 분이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계셨거든요. 알렉스님, 어제 날씨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사장님이 건네주신 상자를 열어보니 검은색 롱패딩이 들어있었습니다. 브랜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저희 임원들은 다들 이거 입어요. 편하고 따뜻하거든요.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가 이런 길거리 브랜드를 입는다니요? 하지만 지사장님의 진심 어린 배려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감사합니다만 제가 준비해온 옷들이 있습니다. 지사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스님, 오늘 미팅 장소가 새 곳인 거 아시죠?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대기도 좀 하셔야 해요. 대기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죠. 할 수 없이 롱패딩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거대한 검은 솜덩이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팅 장소로 가는 길, 강남역 부근의 거리는 마치 롱패딩 패션쇼장 같았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중년의 신사숙녀까지 모두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명품 가방을 든 세련된 여성들도 예외 없이 롱패딩을 입고 있다는 거였죠.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니 지사장님이 지하철을 이용하자고 하더군요.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저는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추운 바깥에서 지하철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안에는 반팔 차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지사장님이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겨울 문화는 이래요. 밖에서는 롱패딩, 안에서는 반팔. 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첫 미팅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들어오는 더운 공기에 저는 당황했어요. 다른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롱패딩을 벗어 옷걸이에 걸더니 안에 입은 정장 차림으로 순식간에 변신했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죠. 제 롱패딩을 벗으려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급 울 소재의 프라다 코트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팅 내내 저는 불편함을 느꼈죠. 밖에서는 춥고 안에서는 덥고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점심시간 임원진들과 함께 근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롱패딩을 벗어보관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안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제가 이제는 그들의 패션을 연구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0대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운동화에 고급 가방을 메고 있으면서도 롱패딩만큼은 이 한국 브랜드를 고집하는 거예요. 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답이 재미있었습니다. 패딩은 패션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여기서는 명품 패딩도 롱패딩만큼 따뜻하지 않거든요. 오후 미팅을 위해 여의도로 이동하는 길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파리에서는 추위를 견디는 것도 하나의 우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추위를 이기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들에게 롱패딩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겨울을 이기는 지혜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제 모습이 더 이상 어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건 제 캐시미어 코트 컬렉션이었죠. 한국의 겨울은 제게 패션의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미팅 일정을 끝내고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롱패딩 덕분에 한국의 추위는 어느 정도 견딜만해졌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여전했어요. 바빠서 하지 못했던 호텔 스파를 예약하려 했는데 지사의 김 비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알렉스님, 찜질방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찜질방이라는 단어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김 비서의 설명으로는 24시간 운영되는 일종의 온천 문화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스파라면 파리의 최고급 호텔들을 다 가봤기에 별로 흥미가 없었죠. 저는 리츠칼튼 스파를 주로 가는데 이렇게 말하려는 찰나 김 비서가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어요. 파리지앵들이 와인으로 몸을 데운다면 서울 사람들은 찜질방으로 겨울을 이깁니다. 게다가 요즘 연예인들도 자주 가는 곳이에요. 연예인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저녁에 호텔 근처 찜질방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당황스러웠어요.
외관은 제가 상상하던 고급 스파와는 거리가 멀었죠. 평범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시설이라니 기가 차더군요. 입구에서 가장 놀란 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데스크에서는 더 큰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였죠. 제가 입고 있던 발렌시아가 티셔츠와 구찌 트레이닝복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걸 입으라고요? 주황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모든 지위와 특권을 벗어놓는 것 같았어요.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도 세계적인 패션 전문가도 아닌 그냥 찜질방 손님이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찜질방 내부였습니다. 맨발로 들어선 공간에는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고 심지어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게 김 비서가 말했던 한국의 찜질방이었어요. 처음에는 바닥에 눕는 게 꺼려졌어요. 파리의 어떤 호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자리에 한 할아버지가 건넨 작은 베개가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젊은 양반, 여기 베고 누워봐. 편할 거야. 반신반의하며 누워보니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차가웠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르면서 뼛속 깊이 박혔던 추위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죠. 황토방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옆 사람들이 내는 이상한 소리가 불편했어요. 후, 후 하면서 더운 숨을 내쉬는 소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같은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땀이 나면서 몸 안에 찬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얼음방이었어요. 황토방에서 나와 얼음방에 들어가자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는 이 극단적인 변화가 이상하게도 굉장한 상쾌함을 가져다 주더군요. 저녁이 되자 식당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반바지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며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도 용기를 내어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발렌시아가 티셔츠를 입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먹던 제가 이제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찜질방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3시간을 꼬박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나올 때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이 제 몸속에 심어준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최고급 스파도 주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한국의 찜질방에서 얻었어요. 값비싼 명품이 아닌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채로 말이죠. 어쩌면 한국의 겨울은 제게 사치와 겸손, 차가움과 따뜻함의 경계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찜질방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사장님이 선물해주신 롱패딩 말고 제가 직접 고른 롱패딩을 하나 사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가 길거리 브랜드의 옷을 사러 간다니 파리의 동료들이 알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찜질방에서 경험한 평등한 따뜻함, 길거리에서 본 세련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롱패딩 착용, 무엇보다 이 엄청난 추위, 모든 것이 절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제 고민을 눈치챈 김 비서는 한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로 저를 안내했어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놀랐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내부는 상당히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제가 디자인한 코트 한 벌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매장 직원의 설명은 전문가다웠습니다. 이 제품은 영하 30도까지 버틸 수 있는 구스다운을 사용했고 방수 원단에 특수 발열 안감까지 적용됐어요. 무엇보다 한국인의 체형에 맞춘 패턴 설계가 되어 있죠. 탈의실에서 롱패딩을 입어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제가 즐겨 입던 옷과는 전혀 다른 실루엣이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알렉스님? 김 비서가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결제를 결심한 뒤였어요. 검은색 대신 카키색을 선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디자이너로서의 개성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계산대로 향하는 길에 진열된 발열 깔창과 방안 속옷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요? 제 망설임을 눈치챈 직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패딩이 있어도 발이 차면 온몸이 춥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총체적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에 수긍이 갔어요. 결국 발열 깔창과 속옷까지 함께 구매했습니다. 매장을 나와 처음으로 제 롱패딩을 입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것 같달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동대문 야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날씨였지만 새로 산 롱패딩 덕분에 전혀 춥지 않았어요. 노점상에서 파는 붕어빵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추위를 피해 실내로 도망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 어묵 한 그릇을 시켜 서서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롱패딩을 입은 후 저는 한국의 겨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지행 알렉스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한국의 겨울은 롱패딩과 함께 제 정체성마저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룸서비스 대신 편의점 컵라면을 선택한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값비싼 옷이 주는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다양한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게 옷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패션은 때론 실용성이고 때론 평등이며 무엇보다 자유라는 것을요. 롱패딩을 구매하고 며칠 뒤 한국지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진성 님이 저를 자택으로 초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고급 주택이라고 했죠. 파리에서도 전통 건물을 리모델링한 집들이 인기 있어서 저는 무척 기대에 부풀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었죠. 신발은 벗고 들어오세요. 박진성님의 말에 거실로 들어섰는데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을 걷는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느낀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입니다. 2000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처음에는 바닥이 따뜻하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파리에서는 바닥을 데운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우는데 바닥을 데우면 열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박진성님에게 물었죠. 박진성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스님, 잠시 앉아보시겠어요? 바닥에 앉으라니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파리의 어떤 가정에서도 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찜질방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앉아봤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요. 온돌의 진정한 매력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온돌의 특별함은 앉았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죠.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온몸을 데우거든요. 박진성님의 설명이 귓가에 들어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누워보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바닥에 등을 대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있는데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박진성님이 차를 내오며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의 생활 문화예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온돌이 있어서 가능한 문화죠.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된 지금은 의자나 침대를 쓰지 않나요? 박진성님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밤마다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가족들의 사진이었죠. 보일러만 현대화됐을 뿐 온돌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바닥에서 자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호텔 침대가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따뜻한 바닥에서 하룻밤 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박진성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시골 한옥 스테이를 가기로 했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한국의 겨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몸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가 온돌바닥으로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호텔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난방 시스템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온돌만큼 따뜻하진 못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추위를 즐기는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추위를 품 안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롱패딩으로 바깥의 추위를 이기고 온돌로 안의 따뜻함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닌 함께 나누는 일상이 되어 있었죠. 박진성님의 초대로 시골 한옥 스테이를 가기로 한 주말,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한옥까지 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또 다른 겨울 풍경에 매료됐어요. 온통 하얀 설경이 마치 동화 속 같았죠. 한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건 매서운 한파였습니다. 온돌이 있다고 해도 이 전통 가옥은 현대식 건물보다 훨씬 추웠어요. 걱정 마세요, 알렉스님.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박진성님의 아내 김서연님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녀가 꺼낸 건 평범해 보이는 직사각형의 얇은 매트였어요. 전기장판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고작 이런 얇은 매트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요? 제가 묻자 김서연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녁 식사 후 김서연님이 전기장판을 깔고 그 위에 이불을 얹었습니다. 자, 이제 누워보세요. 반신반의하며 누워봤어요.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죠.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몸 아래에서 포근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온돌과는 또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밀착된 온기랄까요? 전기장판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박진성님이 웃으며 물었죠.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완전히 홀렸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온도 조절 기능이었어요. 손끝으로 살짝 조절할 수 있는 온도의 세기는 마치 제가 디자인한 최고급 코트의 섬세함을 연상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네요. 파리에는 이런 게 없어요. 박진성님 가족들은 제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전기장판은 겨울철 필수품이에요. 전기장판 없는 겨울은 상상도 못하죠. 그제야 사무실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 책상 밑에 있던 그 매트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밤이 깊어갈수록 전기장판의 매력은 더해갔어요.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전기장판 위에서는 마치 봄날의 햇살을 받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국의 어떤 겨울도 이길 수 있겠어요. 잠들기 전 문득 파리의 제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라디에이터 앞에서 떨고 있을 동생들. 이걸 선물로 보내드려야겠어요. 제 말에 박진성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전압이 달라서 변압기도 필요할 거예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느꼈습니다. 방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어요. 다시 전기장판 위로 들어가면 금세 따뜻해질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겨울나기 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기장판 스위치를 끄며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겨울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롱패딩이 밖에서의 해결책이라면 전기장판은 안에서의 해결책이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추위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전기제품 판매장에 들렀습니다. 전기장판 좋은 걸로 3개 주세요. 직원이 놀란 듯이 물었어요. 3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는 제가 쓰고 둘은 파리의 가족들에게 보낼 거예요. 변압기도 필요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파리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줄게. 한국의 따뜻함을 그대로 담은 선물이야. 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따뜻함을 어떻게 선물로 보내?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아마 넌 이 선물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걸? 파리의 가족들에게 전기장판을 보내고 나서 저는 문득 제 변화를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달,
이제는 길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는 것도,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따끈한 핫팩을 사는 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한국지사에서 중요한 기획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귤을 까고 있더군요. 겨울에는 회의할 때도 귤이 필수죠. 박진성님의 말에 저도 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겨울이구나. 제 중얼거림에 직원들이 궁금한 눈빛을 보냈어요. 알렉스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제 감정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참 따뜻해요. 밖은 춥지만 이렇게 함께 나누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자 마케팅팀 이지현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는 것 같아요. 핫팩도 나눠 쓰고 귤도 같이 먹고 찜질방도 다 같이 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지난 한 달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직원들이 저를 구내식당으로 이끌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알렉스님을 위해 준비한 겨울 특선 메뉴가 있어요. 그들이 내민 건 따끈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인 제가 구내식당에서 죽을 먹는다니 팔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호박죽 한 술을 떠먹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의 겨울 맛이에요. 몸도 마음도 데워주죠. 옆자리에 김지원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오후에는 신입 디자이너 현우가 제게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알렉스님, 퇴근 후에 저희 어머님이 끓이신 된장찌개를 드시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평소 같았다면 고민했겠지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현우의 자취방은 작았지만 온기가 가득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님이 추운데 혼자 끼니를 때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매주 끓여주세요. 현우의 말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현우의 어머님이 보내주신 고구마 말랭이를 한 봉지 받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그 말랭이를 하나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이런 소소한 정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구나.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귤향 가득한 회의실, 따뜻한 호박죽,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어머님의 말랭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파리의 가족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전기장판을 받았다며 기뻐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우리도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됐네. 동생의 메시지를 읽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의 온기는 한국 겨울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귤 까는 모습, 구내식당의 호박죽, 현훈의 집의 된장찌개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진정한 따뜻함은 온도가 아닌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2달간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는 한국의 겨울이 그저 춥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하나하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산 카키색 롱패딩, 찜질방 주황색 티셔츠, 그리고 파리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남은 전기장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소중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지사 직원들이 마지막이라며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평소 가보고 싶었던 삼겹살집이었죠. 알렉스님, 이제 한국의 겨울이 어떠세요? 박진성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달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들었다면 아마 한국의 추위를 비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2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겨울은 마치 동화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제 대답에 모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동안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과 비슷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카키색 롱패딩을 입은 저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거든요. 공항에 마중 나온 직원들이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파리에서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포장을 뜯어보니 수제 목도리와 핫팩 세트, 그리고 김치찌개 라면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카페에서 따뜻한 호두과자를 먹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이 겨울 간식이 이제는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있었죠. 그때 문득 제 룩북에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함이라는 주제로 한 새로운 컬렉션.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발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2달 전, 이 눈발을 처음 봤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었는데, 이제는 왠지 모르게 정이 갔어요.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컬렉션을 위한 스케치를 시작하면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오히려 그 풍경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롱패딩을 입고 거리를 걷던 사람들, 찜질방의 온기, 온돌의 포근함, 전기장판의 따스함,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미소까지.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체온보다 따뜻하다. 이제 저는 이 따뜻함을 파리에서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디자인할 새로운 컬렉션을 통해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겨울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겨울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로 기억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와 이 따뜻한 겨울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때는 부산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맛집이나 추천해줄 관광지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알렉스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국만의 따뜻한 문화를 느껴보셨나요? 한국의 이런 점은 꼭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